Houston, over. Houston, we have a lunchbox. 안녕하세요. 휴스턴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화에서 다뤘던 IM-1 미션 이후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두 번째 달 착륙 미션인 IM-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IM-1이고 2고 다 이제 지난 일이고 당시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됐는데 최신 동향을 분석해야지 무슨 철진한 미션들 얘기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의 목표는 최신 시황을 분석해서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 하는 그런 리딩방 짓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처음과 끝, 그리고 회사가 속한 산업의 거시적인 환경, 이런 재미없는 것들을 꾸역꾸역 공부해서 내가 정말 이 회사에 투자하고 주주가 되어 동업자로서 회사와 함께 우수한 시장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한 거죠. 영상이 노잼이라는 걸 아주 또 재미없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의 한계고요. 아무쪼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김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뒤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두 번째 도전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6일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두 번째 달 착륙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착륙선의 이름은 아테나, 1년 전 오디세우스가 남겼던 기록을 넘어서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목표 지점은 몬스 마우턴, 남극에서 불과 160km 떨어진 고원지대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착륙했던 곳보다도 남극에 더 가까운, 인류가 가장 가까이 남극에 다가간 착륙 지점이었죠. 이번엔 실은 화물도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나사의 얼음 채굴 실험이었죠. 프라임 1 미션에, 그러니까 땅속 1m까지 파고드는 드릴, 트라이던드와 그 시료를 분석하는 질량 분석기가 핵심적으로 탑재가 됐고요. 여기에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자체 개발한 로켓 추진 호퍼 그레이스가 실려서 영구우명 지역까지 직접 뛰어들어와 물의 흔적을 찾을 그런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노키아의 4G 통신 장비는 이 호퍼와 별도의 탐사 로버 사이를 이어주는 세계 최초의 달 표면 이동통신망을 시험할 예정이었고요. 이 모든 게 성공했다면 단순한 착륙을 넘어 달 위에서 로봇들이 서로 통신하며 협업하는 최초의 그림이 완성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요. 미션의 실제 결과는 좀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발사부터 궤도 진입까지는 완벽했어요. 문제는 다시 또 착륙 마지막 순간이었는데요. 이번 원인은 오디세우스 때와는 달랐습니다. 아테나의 레이저 고도계가 달 표면의 먼지 입자의 간섭을 받으면서 잘못된 고도값을 읽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고도계 자체가 꺼져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면 이번에는 레이저를 쐈는데 그 달 표면에 레이저가 도달을 한 게 아니고 막 이 공중에서 풀풀 날리는 그 달 먼지를 접촉하는 바람에 이 고도가 훨씬 더 짧게 나온 거죠. 그래서 레이저 고도계 이게 참 IM-1 때부터 말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멍청한 휴먼 에러였다면 이번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이걸 발전했다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하지만요. 어쨌든 착륙선은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 그러니까 수직으로 초속 6m, 수평으로는 초속 2m로 지면에 부딪혔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1초에 6m를 가는 속도라고 하면 이 시속으로 어디 보자, 1분이 60초니까 1분에 360m를 가고 1시간은 60분이니까 여기 다시 60을 곱하면 1시간에 21,600m, 그러니까 시속
21.6km면 별로 안 빠른데요, 그죠? 완전히 박살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겠다, 그죠? 저는 이제 사람이 1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6m를 이동하면 이건 거의 순간이동 같은 느낌이라서 엄청나게 빠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아테나는 목표 지점에서 약 250m 벗어난 곳, 그것도 그늘진 크레이터 안으로 넘어지면서 경사로 인해 미끄러져서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위치조차도 한동안 알 수가 없었죠. CEO였던 스티브 알테무스는 착륙 직후 기자회견에서 착륙선이 제대로 된 자세로 서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자세로 넘어졌는지를 바로 파악했다면 또 기자회견에 나와서 1차 때처럼 모형을 막 또 괴랄한 자세로 잡아뜨렸겠죠. 착륙의 결과는 하루 뒤에 나왔습니다. 아테나는 옆으로 쓰러진 채 그늘진 크레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이 태양 전지판은 빛을 받지 못했고 크레이터 안에 혹독한 저온까지 겹치면서 배터리는 다시 충전될 가망이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넘어졌어도 태양을 볼 수 있었지만 아테나는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넘어졌지만 성과는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역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 착륙 후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13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관제팀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몇 가지 임무를 앞당겨 실행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나사의 프라임 1 실험이었죠. 이 드릴 트라이던트가 우주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완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그래도 실제로 입증을 했고, 질량 분석기 엠솔로는 비록 얼음이 아닌 착륙선 자체 추진 시스템에서 나온 가스로 추정되는 성분들이긴 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이 호퍼 그레이스는 크레이터 속으로 뛰어들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로버도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노키아의 포지 통신망 시험 역시 완전한 형태로는 이뤄지지 못했죠. 무엇보다 모든 이들이 이 임무를 통해 가장 알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크레이터 안에 정말 물이 있는가, 이 질문에는 끝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IM-1이 거의 모든 임무를 완수했지만 착륙 자체가 계획과 달랐던 그런 경우였다면 IM-2는 착륙 실패의 여파로 임무 대부분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더 가깝습니다. 같은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두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IM-1 때 나사는 거대한 성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엔 어땠을까요? 착륙 당일 기자회견에서 나사 과학임무 담당 부국장 니키 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 착륙은 원래 극도로 어려운 일이고 이번 임무는 인류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목표로 했다고요. 격려에 가까운 아주 신중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무 종료가 공식화된 뒤에 나사의 언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우주기술 담당 부국장 클레이턴 터너는 이번 임무가 나사를 위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페이로드 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다른 임무들에 이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니키 폭스 역시 성공과 좌절 모두 배우고 성장할 기회이며 이 교훈을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하는 데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 교훈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죠. 그렇다고 이게 나사가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등을 돌렸다는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사는 이미 계약된 IM-3, IM-4 미션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실패를 벌하기보다는 상업 달 탐사라는 이 실험 자체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신호를 그래도 시장과 여러 산업계에 밝혔던 거죠.
IM1 때 시장은 많이 헷갈려 했죠.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넘어졌다는 소식에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애널리스트가 있었죠. IM2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테나가 자세를 확신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진 3월 6일,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주가는 하루 만에 20% 넘게 빠졌습니다. 다음날 착륙선이 그늘진 크레이터 안에 쓰러진 채로 배터리가 소진됐다는 사실이 확정되자 주가는 또다시 2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는 54% 넘게 하락했고, 한 달 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24.95달러에서 채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이번엔 시장이 이렇게 냉정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학습 효과였습니다. 1년 전엔 넘어져도 데이터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 이 사실 자체가 새롭고 놀라웠죠. 하지만 이번에는 투자자들도 이미 그 서사를 한번 겪어봤고, 이번엔 아예 배터리가 채 하루도 못 버티고 꺼졌다는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CEO가 일주일 만에 이 달에서 작동한 것 자체가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지만 이번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투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업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었죠. 나사와의 IM3, IM4 계약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됐고, 이후 몇 달에 걸쳐 주가는 다시 등락을 반복하면서 회복과 하락을 오갔습니다. 결국 이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한 번의 착륙이 어떻게 보였는가가 아니라 이 회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음 임무에서 무엇을 증명하는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참 이 우주 섹터 투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물론 AI도 어렵고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자율주행, 신약 개발, 이런 성장주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술 진보에 수반되는 무수한 성공과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서 그나마 익숙하고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속의 도전과는 이 우주 섹터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어렵고 저건 쉽다, 야 우주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러면서 부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우주 산업 외에 다른 산업들이 쉽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주 섹터는 투자를 할 때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몹시 매우 낮은 예측 가능성 때문에 더욱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언젠간 달 갈 거니께, 화성 갈 거니께 하면서 이 풍자와 해악으로 정신 승리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장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20%, 40% 이렇게 넘게 빠져버리면 그때 또 엄청나게 많은 증시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또 등장을 해서 이러저러해서 기술적으로 어렵고 저건 또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막 풀어내잖아요. 그렇게 이제 실망감으로 벌어진 상처에 공포라는 소금을 또 팍팍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과매도가 수시로 발생하는 섹터가 바로 또 이 우주 섹터인 거고요. 회사가 당장 망한 것도 아니고 창업자들과 임직원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메인 고객인 나사와의 계약도 유지되고 있고, 나사의 임무 외에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저 역시도 멘탈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공포에 주식을 던졌던 사람들이 하락 전까지 커뮤니티나 주식을 이렇게 회고하는, 투자를 회고하는 그런 이제 단체 그룹 채팅이나 이런 데서 늘 또 같이 힘내서 투더문을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락장을 버티는 투자자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조롱을 합니다. 이 주식판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명작 동화가 있죠. 해째와 그레째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 영상부터 한결같이 얘기했던 이 동업자 정신이 우주 섹터 투자에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사업으로 누군가와 동업을 하면서 딱 한 번의 실패나 뭐 외부의 냉정한 비판, 비난 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쉽게 발을 빼거나 등을 돌리진 않잖아요. 그래도 내 돈 넣고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든 버티고 잘 될 때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을 하죠.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하지 도망갈 생각부터 처음부터 하진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자 동업자 정신이겠죠. 우주 섹터 투자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거창한 정신무장을 요구하고 강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로켓 사이언스는 뭐커녕 미적분도 할 줄 모르고 철수가 시속 20km로 가고 영희가 어쩌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잘 못 푸는 그런 수포자지만 그래도 주주가 돼서 우주시대를 향한 꿈과 비전에 함께 할 거야. 뭐 이런 진짜 장기적인 마인드나 뭐 꿈을 품은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이 장기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망치 매매법이나 뭐 투자 이후 교도소 수감 같은 방식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어려운 투자고요. 이 어려움을 알고 투자해도 어렵고 모르고 투자했으면 빤스까지 탈탈 털리기가 딱 좋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시리즈 취지에 맞게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다, 그죠? 어쨌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정말 냉혹하리만치 온전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돈으로 어떤 회사와 사업의 주인이 될지 정말 신중히 따져보셔야겠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야심찬 두 번째 도전과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던 많은 부침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두 번 도전해서 두 번 다 완벽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으면 진작에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먹고 사는 거냐? 뭐 저거 나사 출신들이 인맥으로 빨대 꽂고 그냥 정부 예산 타먹으면서 버티는 그런 스페이스 좀비 컴퍼니 아니냐? 뭐 이런 의문과 우려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달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휴스턴 런치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